샬롬, 사자소학 세 번째입니다. 출불역방, 유필유방. 청개구리의 슬픔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아빠 엄마에게는 아랫마을에 가서 놀다 올게 하고는 슬그머니 윗마을로 달아나 버린 거죠. 산으로 간다고 하고 강으로 가버리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아빠 개구리, 엄마 개구리는 늘 속상해했지요. 가는 곳과 옮겨가는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부모님이나 가족이 걱정을 덜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연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내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머리카락 한 올도 살갗 구석구석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어찌하면 내 한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위로는 아버지 어머니와 옆으로는 형제 자매 일가천처 모두와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지요. 이처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 혼자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와 내 형제, 내 가족 모두에게 욕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한 몸을 내가 귀중히 여기고 모든 일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불감 회상 효지시야. 불감 회상 효지시야. 이 글은 바로 앞장과 비슷한 뜻입니다. 내 몸을 헛되이 굴려 헐고 상하게 되면 내 자신도 아프고 괴롭지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지요. 아침에 단정하고 깨끗한 몸차림으로 집을 나갔는데 밖에서 싸움질을 해서 옷도 찢기고 팔 다리에 피멍이 들고 얼굴이 터져 일그러진 모습으로 돌아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런 모습은 부모에게 큰 불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효도란 내 자신의 올바른 행동과 자세, 정직하고 다정한 말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사임당 신씨를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 신사임당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는 율곡 선생님의 어머니로도 잘 알려진 분이지요. 학식이 높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신사임당은 또한 지극한 효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임당이 쓴 시가 3편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모두가 부모 특히 어머니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임당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절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 시를 통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리운 고향 사는 첩첩이 만봉으로 막히고 가고 싶은 마음은 꿈속에서 끝 없구나. 한송정 정자가의 달빛만이 외롭고 경포대 앞에서는 한바탕 바람이 부는데 모래 위에 해오락이 모였다간 흩어지고 바다 멀리 물결 타고 고깃배들 오가 누나 언제 다시 이명길을 밟아보고 어머니 슬하에서 비다 놓 꿰미에리. 이 시는 사임당이 그가 나서 자라온 강릉을 떠나 남편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경포대에 있는 한송정이라는 정자에 들러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한 채 어머니가 계신 임영 땅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읊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고향의 산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송정에 올라 보았으나 수많은 산봉우리만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은 꿈처럼 아련하게 생각으로만 이어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끝없이 더해 갑니다. 어머니를 그리며 애태는 마음으로 서 있는 한송정에는 달빛만이 조용하게 비치고 있을 뿐 그저 쓸쓸하기만 합니다. 밤이 깊어 사람의 발길이 끊긴 바닷가 모래밭에는 해오라기만 드문드문 모여들었다가 날아가고 갑자기 불어닥친 바닷바람이 사임당의 마음을 더 거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 저 멀리에는 일렁이는 파도 위에 고깃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 해오라기도 고깃배들도 제 있을 곳을 찾아오가는데 나 사임당은 언제나 어머니가 계신 이명 땅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에 어머니 슬라에서 비단옥개메리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식귀에 나오는 슬라는 무릎 아래 곧 따뜻한 손길 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는 어머니의 손길 안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함께 비단옷을 지으며 다정하게 지내고 싶은 사임당의 마음이 애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있고 길도 넓어져서 서울에서 강릉을 하루면 왔다 갈 수 있지만 사임당이 살던 그 당시에는 한양에서 강릉까지는 그지없이 멀기만 한 길이었지요. 효성이 지극한 사임당인지라 그처럼 먼 길을 어머니를 두고 떠나려니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시를 통해 보이는 사임당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참으로 진실하지요. 우리도 오늘 어머니를 그리는 시 한 편 지어보지 않겠습니까? 입신행도 양명후세, 입신행도 양명후세. 이 글에서 출세란 말이 나옵니다. 옛글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였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나 국가에 자랑스러운 일, 좋은 일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사명대사, 소파 방정환, 유관순, 사임당 신씨 이런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요. 모든 분야별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야구선수 박찬호, 골프선수 박세리, 쥐자 정명훈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존경받지요. 싱가포르와 리 콰뉴 총리, 싱가포르와 리 콰뉴 총리. 입신행도 양명후세. 이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가 행정가 등 국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글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한다면 한반의 대표자인 반장에게도 해당하는 교훈이 되겠지요. 많은 사람을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향해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바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주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가 있지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서울보다 약간 넓은 면적에 인구 300만이 채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입니다. 그 싱가포르 국민소득 23,000달러, 1996년 기준 넘는 경제 신화를 이룬 비밀의 열쇠는 바로 리콰뉴 전 총리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리콰뉴 총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권좌에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총리지 내가 총리는 아니지 않소 하며 조그만 시계점의 점원으로 일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리 총리가 얼마나 정렴한 지도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이 나라가 가진 것이라곤 해변과 모래뿐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지역도 협소한 도시 국가로서 화상 중국 상인들의 중개 무역질에 불과하였지요. 그러니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양육강식의 국제사회 속에서 내동댕이 처진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 콴유 총리는 우선 국민이 먹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해외 공장을 찾고 있는 선진국들의 노동 집약적 사업을 끌어들여 일자리와 경제 발전의 터전을 마련키로 하였지요. 미래를 앞서 내다본 리 콴유 총리의 전략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80년대 들어서자 유럽의 자본이 밀려 들어오면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고 동시에 수익성이 아주 높은 공장들도 속속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밖에도 리 콴유 총리는 중국계 76%, 말레이시아계 15%, 인도계 7% 등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사는 싱가포르 사회에서 인종 간 화합을 위해 철저하게 평등주의와 능력 위주의 정책을 펴서 사회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리 콴유 총리는 국가의 기반이 잡혔다고 판단하고 1990년 총리직을 고촉통 부총리에게 물려주고 깨끗이 물러났습니다. 정직, 근면, 전략으로 본을 보여준 리 콴유 총리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이 부럽기만 합니다. 견선, 종지, 지과, 필계. 견선, 종지, 지과, 필계. 선을 보거든 그것을 본받고 따르라는 가르침이지요. 선이란 착한 마음, 착한 행동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선이란 어떤 걸까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일,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런 것들이지요. 또 내가 나의 허물 단점을 알면 반드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지요. 하지만 그 허물을 고쳐 나가는 것이 훌륭한 지혜이고 인격입니다. 작사모시 출언고행. 작사모시 출언고행.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우리 주위에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남에게 방해가 되게 그대로 내팽개쳐진 채로 있는 흉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것이죠.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 일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무리가 같아야지요. 또 말을 할 때는 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행할 수도 없는 일을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시다 라고 입으로 외치는 사람이 돈이 아까워 불이웃 돕기 성금은 한 푼도 안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덕고지 연락중응. 상덕고지 연락중응. 덕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나 정신 속에 깊숙이 묻어있는 좋은 힘을 말합니다. 그 덕은 본인에게 이로움과 즐거움을 주면서 그 사람이 상대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요. 덕 있는 사람, 덕을 쌓는 사람, 이런 덕을 쌓는 사람이란 남에게 행동으로 도움을 주거나 남에게 말로 기쁨을 주는 사람,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을 쌓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식신절 언위공순. 음식신절 언위공순. 음식을 절제하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음식을 검소하게 그리고 알맞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름지고 영양가가 높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따위 육식을 많이 하지 못했지요. 그 대신 산나물, 버섯, 채소, 잡곡 등 검소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너무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 편이지요. 그래서 몸도 비만해지고 병도 잦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이것은 곧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을 기르는 방법이 됩니다. 말 역시 마찬가지죠. 쓸데없이 해픈 말보다 때와 장소에 알맞은 말을 골라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공손히 말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거 좌립 행동 거지. 기거 좌립 행동 거지. 사람이 앉고 서고 눕고 걸어 다니고 하는 모든 행동을 행동 거지라고 합니다. 그 행동 거지에는 A 범절도 포함이 되지요. A 범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남의 눈에 거스리지 않게 행동 거지를 하면 그것이 곧 A 범절인 것이지요. 이를 바꾸어 말하면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A 범절이 곧 올바른 행동 거지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의 행동 거지는 언제나 예절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좋은 화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든지 친구끼리 모이면 이야기꽃을 피우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죠. 이렇게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밝고 아름다운 건설적인 것, 남의 좋은 점을 들추어 찬양하거나 불행한 일에 동정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공연히 모여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옳지 않은 일을 모의한다든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화제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특기부터 묻는 일, 결혼 여부, 나이 등을 묻는 일, 상대방의 용모와 체격에 관한 이야기, 필요하지도 않은 출신, 학교나 학력을 묻는 일, 자기 가족을 자랑하는 일, 상대를 비꼬는 듯한 이야기, 지나치게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혼자 너무 많이 하는 일, 개인의 비밀이나 약점을 잘 아는 체 하는 일,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을 하는 일. 한편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도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중요한 예절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되겠지요.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듣는 일과 관계없는 일은 하지 않으며 이야기 내용에서 수긍되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부분은 몸짓, 표정 등으로 나타내며 남의 이야기 도중에 자리를 뜨지 않으며 이야기 중에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사소절이란 책의 선비의 예절편에서는 언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하면, 첫째는 언어는 소곤거려도 안 되고 짓거려도 안 된다. 또 산만하게 해도 안 되고 뚝뚝 끊어지게 해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힘없이 해도 안 되고 성급하게 해도 안 된다. 두 번째, 기쁠 때는 말이 아첨하는 투가 되게 마련이요, 화를 낼 때에는 말이 과격하게 되기 마련이다. 세 번째, 거처하는 집이 이웃에 바짝 붙어 있거나
한 길가에 있으면 웃음소리나 성내는 소리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이웃 사람이 듣거나 길 가는 사람이 들음으로써 비방하는 소리가 있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말이 많으면 위험과 정성을 덜며 또한 기운을 해치고 일마저 그르친다. 다섯 번째, 좋은 말도 자주 하면 듣는 사람이 오히려 싫어하는데 하물며 나쁜 말을 할 수 있으랴. 여섯 번째, 무릇 언어에 있어서는 장황하게 서론을 늘어놓기를 마치 문장에서의 서두를 나열하듯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증을 느끼게 하지 마라. 언어란 요점이 있고 간명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속된 말이 한 번 입에서 나오면 선비의 품위가 즉시 떨어진다. 여덟 번째, 한 가지 일이 뜻처럼 되지 않는다 해서 성을 왁칵 내어 나는 죽어야 한다느니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느니 이놈의 천지 무너져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경박스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 하거든 빨리 가슴을 짓눌러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남에게서 모욕을 받고 피해가 따르게 될 터이니 어찌 두렵지 않은가. 열 번째, 말끝마다 농담을 하면 마음이 방탕해지고 일마다 실속이 없으며 남들도 따라서 깔본다. 11번째, 남이 지난 일이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미 들은 것이라도 그가 신나게 말하거든 끝까지 자세하게 듣는다. 중간에 가로막고 이러쿵저러쿵 하며 나는 벌써부터 자세히 아는 일인데 그대는 이제야 들었구려. 거듭 말할 게 없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12번째, 남이 혹시 망령된 말을 했더라도 만날 때마다 그 말을 꺼내 비웃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서는 안 된다. 13번째, 나의 용모가 잘생긴 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남의 용모가 잘생긴 것을 아첨하여 칭찬하지도 말며 남의 용모가 못생긴 것을 헛듣지도 말라. 14번째, 남의 과실을 몰래 말하다가 본인이 마침 문에 들어오면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군자는 말을 해프게 아니하고 남을 평하는 일에 반드시 삼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예의 염치 시유 사유. 예의 염치 시유 사유. 옛날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4가지 덕목이 있었지요. 오늘날에도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도시의 도지사, 시장 같은 사람들이 알고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것은 예라는 것은 예의와 도덕적 행동,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력, 염은 겸손하고 정렴한 생활, 치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겸손을 말합니다. 예의 염치.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위에 4가지 덕목을 앞장서서 실천한다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속 상교 환란 상효. 예속 상교 환란 상효. 예의와 아름다운 풍속으로 서로 교제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서로 위로하고 도와준다면 그 어려움을 금방 이겨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웃이 살벌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예의가 사라지고 나쁜 풍속이 번지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의리, 친구의 의리. 옛날 어느 곳에 친구를 많이 사귄 젊은이가 있었지요. 그는 워낙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단 하루도 자기 집에 친구를 데려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몹시 부러워하였지요. 그러나 젊은이 아버지는 조금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네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친구를 사귀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많은 친구 가운데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아버지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30명은 될 겁니다.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예, 좋습니다. 젊은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였지요. 그럼 어디 네 친구들의 우정을 한번 시험해 보자꾸나. 이렇게 말한 아버지는 집에서 기르는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잡아 현 거적에 둘둘 말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돼지는 어디에 쓰시려고? 이것을 사람의 시체처럼 속여가지고 친구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네 친구 중에 참된 우정을 지닌 것이 있다면 너의 어려움을 알고 발벗고 도와줄 게 아니겠느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잡은 돼지를 아들 등에 짊어지어 앞세웠습니다. 네가 첫째로 손꼽는 친구 집으로 가자꾸나. 이렇게 하여 아들은 늙은 아버지와 함께 친구의 집을 찾아갔지요. 여보게 친구, 내가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산중에서 도둑을 만나 돈을 빼앗길 뻔했는데 돈을 안 빼앗기려고 싸우다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네. 어쩔 수 없이 그 시체를 싸 짊어갖고 급한 김에 자네를 찾아왔다네. 며칠 밤만 자네 집에 이 시체를 감추어 주게나. 우리 부자가 합세하여 사람 죽인 걸 세상이 알면 어떻게 되겠나. 아들이 짐짓 울먹이며 친구에게 애원을 하였지요. 글쎄, 자네 일은 참 탁하게 되었네만 오늘 밤이 나의 선친 제사라서 참 곤란하이.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 집에 가보게나. 첫째 친구는 냉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두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갔지요. 사정을 들은 그 친구도 아내가 알아 누워있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네 번째 친구도, 다섯 번째 친구도 하나같이 그렇듯이 핑계를 대면서 정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30명의 아들 친구는 술친구, 밥친구, 말친구, 노름친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말없이 아들의 뒤를 따라 다니던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일생의 친구라고는 한 사람밖에 못 사귀었단다. 이런 일을 도와줄지 모르지만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하면서 이번에는 그 잡은 돼지를 아버지가 짊어지고 앞장을 섰습니다. 벌써 불을 끄고 깊은 잠을 정할 시각이었지요. 이웃과 아버지의 친구 집에 다다랐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왔네. 자고 있는가? 아니 이게 누구야 이 밤중에. 친구의 목소리를 들은 주인은 옷깃을 여밀 새도 없이 달려나와 손을 잡으며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실은 내가 아들과 함께 장에서 돌아오다 거짓으로 꾸며낸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얼마나 걱정되겠나. 어서 그 시체를 이루주게. 저 나뭇가리 깊숙이 감춰두었다가 내일 몰래 지우도록 하세. 자 방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시장하겠는가. 곧 저녁상 마련하라고 이를 테니. 아버지의 친구는 거적에 쌓은 시체를 덜렁 들어다 뒤뜰 나뭇가리 깊숙이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는 짊어지고 간 새끼 돼지를 삶고
술을 받아다 주거니 받거니 하며 아름다운 우정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들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아, 나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참된 친구를 못 새긴 못난이었구나. 젊은 아들은 깊이 반성을 하였습니다. 덕업 상권 과실상규. 덕업 상권 과실상규. 덕이 되는 일은 덕업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일, 남을 가르치는 일, 장사하는 일, 연애 활동하는 일, 찻길에서 교통 정리하는 일, 버스나 전동차를 운전하는 일 등 모두 덕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서로 권해야 하지요. 그러나 실수하는 일,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서로 나무라고 규제하여 다시는 그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도 조심해야 하지만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뜯어 말릴 수 있는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장님과 수희 할아버지, 사장님과 수희 할아버지. 어떤 회사에서 수희를 한 사람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 널리 광고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냈지요. 그 회사의 인사부장은 수십 명 중에서 특별히 가려낸 5사람의 원서를 사장님께 올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우선 5명을 줄여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서입니다.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사장님은 마침내 5사람의 후보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면접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리 문 앞에 휴지 조각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첫 번째 후보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첫 번째 사람이 사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떨어진 휴지를 그냥 밟고 들어와 사장님 앞에 냉큼 앉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웃는 얼굴로 물어보았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다른 회사보다 월급을 많이 준다기에. 네, 알았습니다. 나가 보십시오. 사장님은 딱 한마디밖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휴지를 보고 뛰어넘듯 피하여 사장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 회사보다 늦게 나와 일찍 퇴근한다기에 지원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나가 보시죠. 사장님은 이 사람도 한마디만 물어보고 내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또 불렀죠. 그 사람은 좀 덤벙대는 젊은인가 봐요.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조차 모르고 불이 나게 사장님 앞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하여 우리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나요? 더구나 대단치도 않은 수의 자리인데. 사장님의 질문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의로 좀 있으면 다른 자리로 옮겨준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네, 그랬었지요.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젊은이도 내보냈습니다. 인사부에서 줄이고 줄였다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단 말인가. 사장님은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사람을 들어오라고 했지요. 네 번째 사람은 발밑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발로 툭 차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젊은이에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보아하니 우리 회사 수의 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겠는데 물론입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임시로 있을 작정입니다. 젊은이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그래야지요. 젊디 젊은 사람이. 4사람의 면접을 마친 사장님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절로 한숨이 새어 나왔지요. 지원자가 수십 명이라도 수희 한 사람 찾을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사장님은 크게 낙심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뜻밖에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요. 순간 사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뻘도 더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으니까요. 노인은 문 안으로 들어서자 발밑에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 얼른 집어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장님 앞에 공손히 인사를 하였죠. 젊은 사장님은 반쯤 일어나 노인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어떻게 힘든 수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늙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수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건강이 허락되실는지요? 환갑을 지낸 지가 몇 해 되었지만 지금도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이력서를 한 통 써가지고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장님. 5번째 면접을 마친 사장님은 그제서야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 믿음이 가는 분이야. 수의 일을 잘 해내실 거야. 다음날 아침 회사의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새로운 수의를 직원들에게 소개하였지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수의직을 맡아볼 새 직원을 소개합니다. 성함은 장근면 씨. 그러자 젊은 회원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도 참 이상하셔. 그 숱한 젊은이들을 다 물리치고 저렇게 머리가 허연 늙은이를 수의로 뽑는다. 글쎄 말이야, 회사가 뭐 양로원인가? 하지만 장근면 할아버지가 수의로 들어온 날부터 회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늙었다고 업신여겼던 수의 할아버지가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리고 수의 할아버지의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와 생활에 감동을 받고 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